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 5번째 시간으로 필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기전자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및 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 필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필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20m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낙뢰로부터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건축물 또한 역시 필요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도심지 외곽이라든가 시골에 가게 되면 도심지와 다르게 높고 낮은 건축물들이 빽빽히 들어선 것이 아니고 낮은 건축물들이 듬성듬성 시설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낮은 건축물 주변이 농지와 같은 넓은 평지로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낙뢰를 맞을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필요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필요 시스템은 크게 외부 필요 시스템과 내부 필요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 필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직경내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필요층과 같은 수레부 시스템, 인하도선, 접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 필요 시스템은 간접례와 유도례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등전이 본딩과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 설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이 내부 필요 시스템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사반이 아니라 기술사반에서도 꺼려하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기술사반에서 어려워하는 이런 내부 필요 시스템이 우리 기사 시험에 자주 출제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있어요. 자, 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해봤자 어쩌다가 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 필요 시스템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우리 기사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체크해서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사항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내부 필요 시스템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등전이 본딩, 그리고 서지 보호 장치. 자, 이 서지 보호 장치는 예전에 서지 보호기라고 불렀어요. 근데 KC가 도입이 되면서 서지 보호기가 서지 보호 장치로 명칭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는 서지 보호기가 아니라 서지 보호 장치라고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등전이 본딩과 서지 프로테이티브 디바이스, 즉 SPD를 통해 간접례와 유도례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내부 필요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SPD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SPD는 KC가 지정되기 이전부터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 SPD에서 나올 만한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전부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C를 보면서 뭐 새롭게 정리하지 마시고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를 토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음 개념들을 통해서 외부 필요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필요 시스템에는 첫 번째 수레부 시스템이 있고 이때 대표되는 설비가 필요침이 되겠죠. 자, 이런 필요침은 건축물에 돌출되어 있는 침이다 라고 해서 돌침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평도체가 있는데 이 수평도체는요. 옥상의 난간, 자, 이런 난간들을 파라펫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펫이라든가 지붕의 정점 부분은 뾰족한 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낙뢰를 받을 우려가 다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파라펫과 지붕의 정점 부분에 도체를 깔아주게 되면 우리는 이를 수평도체다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수평도체를 시공할 때 약간의 유의사항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 파라페 꺾이는 부분, 자, 이런 모퉁이 부분은 뾰족한 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낙뢰를 맞을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수평도체를 시공할 때는 이와 같이 시공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수레부를 추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수레부를 시공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파라펫 모퉁이 같은 경우에는 자, 수평도체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돌출시켰다가 지나가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용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 모퉁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침에 대한 형태로 모퉁이 수레부를 만들어주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메쉬 도체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수레부 시스템에는 돌침, 수평도체, 메쉬 도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메쉬 도체라는 거는 건축물을 케이지화 시켜서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케이지라는 거는 새를 가둬두는 철제로 만든 새장.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 건축물을 철제로 만들어진 새장, 케이지로 딱 막아주게 되면 낙뢰로부터 100%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해서 이제 우리가 메쉬 도체를 이용한 수레부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렇게 평평한 지붕에 대해서 시공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이 수평 도체를 이런 망에 대한 형태로 깔아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해서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망상을 만들어주고 이 건축물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인하도선을 이렇게 여러 가닥 내려줌으로써 하나의 케이지화 시켜서 보호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메쉬 도체 시공 방법은 뭐 외국에서는 많이 시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공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자,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옥상에다가 이와 같이 도체를 깔아주게 되면은 옥상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방법은 자, 건축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다가 피레침을 박아주고요. 다시 말해 돌침을 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파라펫, 자, 이렇게 건축물의 파라펫에다가 수평 도체를 삥 둘러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메쉬 도체가 시공된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레부 시스템과 접지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이 도체 또는 도체를 이렇게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내부에는 철근 콘크리트, 이 철근을 통해 가지고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해서 이때 철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철근에 대한 저항값이 0.25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 이렇게 철근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체를 이용해서 수레부 시스템과 접지 시스템을 연결하게 되면 인하도선 시스템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접지 시스템에는 우리가 A형 접지극과 B형 접지극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접지극을 이렇게 봉형이라든가 아니면 판형으로 만들게 되면 A형이라고 불러주고 있고, 자,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에 대해서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루프로 도체 접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B형 접지극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뒤쪽에 그 이미지하고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수레부 시스템에는 돌침과 수평도체, 메쉬 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배전선로에 있는 전주를 표현한 거죠. 해서 여기는 전력선, 위에는 가공지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낙뢰가 건축물을 직접적으로 가격을 하게 되면 이를 우리는 직경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직경례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레부 시스템을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수레부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낙뢰는 건축물을 가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수레부에서 인하도선을 통해 대지로 방전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인하도선에 흐르는 이런 내격전류에 의해서 접지봉 주변에는 순간적으로 대지 전위가 상승하겠죠? 해서 이렇게 전위가 상승된 지점에 접지봉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러한 내격전류의 일부가 접지봉을 타고 뇌서지로 침입하겠죠? 자, 이와 같이
접지봉을 통해 침입하는 뇌서지를 우리는 간접뇌다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러한 내격전류는 간접뇌뿐만 아니라 유도뇌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유도뇌라는 거는 자, 내격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이 공간 중에는 강력한 전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런 전자기장에 의해서 자, 건축물 내부에 있는 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켜요. 자, 근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는 뭐 정전 유도도 있고 전자 유도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림에는 뭐 정전 유도 현상을 배제시키고 전자 유도 현상으로만 표현을 시켜놓고 있어요. 자, 지금과 같이 뇌격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자속 파이에 의해서 인근에 있는 도체는 유도 전압에 의한 뇌서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자, 이 건축물 내부의 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에 전자 유도 현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이때 도전부란 건 뭐예요? 도전부라는 거는 선도체, 보호도체, 통신선을 말하게 되는 거고 개통의 도전부라는 거는 수도관, 가스관, 뭐 철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일반 도전부에 대해서만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뇌서지가 침입하면 우리는 이를 유도래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유도래는요, 인하도선뿐만 아니라 가공지선에서도 만들어져요. 자, 만약에 낙내가 가공지선을 가격을 했다. 그러면 이 지점을 통해서 내격전류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런 내격전류의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다시 한번 뇌서지가 침입하겠죠. 이렇게 침입하는 뇌서지도 역시 유도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도래와 간접래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자, 우선 배전선로로부터 침입하는 유도래에 대한 보호는 바로 피레기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피레기는 라이트닝 어레스터 LA라고 해서 인입구 첫 단에 시설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배전선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뇌서지를 피레기에 의해서 방전을 시키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하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간접뇌와 유도래에 대한 뇌서지는요. 저압 분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SPD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레 시스템의 보호 등급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 등급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되고요. 이때 등급이 낮아질수록 피레 시스템을 강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4등급은 뭐 주택이나 농장과 같은 일반 건축물이 되겠고 1등급의 경우에는 원자력이나 화학 공장과 같이 그 자체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정유 공장이나 주유소 같이 건축물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다시 말해 낙내를 맞아서 소손이 되게 되면은 자, 이 정유 공장이나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겠죠. 이로 인해 인근에 있는 건축물까지 사고가 확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설비에 대한 보호를 우리는 2등급이라고 불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통신사와 발전소와 같이 공공 서비스의 상실로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3등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최소 피크 전류가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제한시키고자 한 피크 전류가 점점 낮아지는 것만큼 피레 시스템을 강력하게 강화시켜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낙내 발생 원리가 되는데요. 이 낙내 발생 원리는 우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뒤쪽에 배우게 되는 우리 수레부 시스템에서 회전구체법이 있는데 회전구체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낙내 발생 원리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낙내가 저렇게 발생하는 거구나 뭐 가볍게 듣고 넘기시길 바라겠어요. 자, 우선 낙내가 발생하기 위해선 두 가지에 대한 조건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환경이 고온 다습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강력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기후 현상이 만들어지는 층을 우리는 대륙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대륙권에 대한 특징은
자, 지금 그림과 같이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륙권은 지표면에서부터 고도 11km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대륙권 끝자락의 온도가 무려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발생 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수적이 있는데요. 자, 이 수적이라는 거는 작고 동글동글한 물 덩어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자체가 고온다습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공기 중에는 무수히 많은 수적이 있는데 이때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수적이 이 영하권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수적이 올라가면서 구름이 이렇게 쭉 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난운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자, 어쨌든 간 수적이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 지역을 과냉각 수적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수적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적이라는 거는 작고 동글동글한 물 덩어리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적이 이렇게 상승 기류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은요. 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얼음이 되겠죠. 물론 이런 얼음이 될 때는 뭐 수적들이 모여져 가서 만들어진 그 얼음 알갱이서부터 자, 이 얼음 알갱이와 얼음 알갱이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얼음 파편들 이런 것들로 여러 개 놓여질 것 같아요. 자, 물론 그 중에서는 이 우박과 같이 입자가 큰 얼음 알갱이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얼음 알갱이는 어떻게 돼요?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입자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떨어진 우박과 같은 경우에는 영하권을 벗어나 염상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 수적 상태가 되고요. 이런 수적은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이렇게 수적들이 모여서 우리가 얼음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얼음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물론 열 에너지 잃어버린다는 거는 공기 중으로 방출시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수적의 응결로 자, 얼음 상태로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 즉 자멸이 방출되어 이 주변 표면에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과냉각 수정층 자, 이하에서 바라보게 되면 온도 이하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비교적 큰 얼음 알갱이서부터 얼음 알갱이가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뭐 빙정이라든가 작은 얼음 파편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입자가 작은 거보단 입자가 큰 얼음 주변의 온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왜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얼음으로 변할 때 물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방출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작은 것보다 큰 쪽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난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정난운에는 뭐 입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의 여러 개의 얼음들이 존재하게 될 건데 자, 이런 것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도가 높은 지점에서 온도가 낮은 점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죠. 물론 이렇게 열 에너지가 전달된다라는 것은 초기에 중성 상태였던 얼음 알갱이에서 양전하 하나를 뺏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전하가 넘어가면서 열 에너지가 같이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성 상태였던 이 얼음 알갱이가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얼음 알갱이가 전하가 하나 뺏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전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음의 전하 상태로 대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입자가 작은 빙정이나 얼음 파편 같은 경우에는 양의 전하를 얻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의 전하 상태로 대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음의 전하와 양의 전하 상태로 대전이 되게 되는데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불안정한 대기에서 만들어진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비교적 가벼운 빙정이나 얼음 파편은 정난운 상부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조금 나가는 무거운 얼음 알갱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난운 하부에 배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큰 얼음 알갱이는 음의 전하 상태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얼음 파편과 같은 작은 얼음 알갱이들은 양의 전환 상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극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와 같이 정나눈 하부에는 마이너스, 상부에는 플러스로 극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강력한 전압이 형성되겠죠. 해서 이로부터 뇌격방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운내방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물론 자, 인근에 구름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구름과 구름 사이에 뇌격방전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간방전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이 정나누른으로부터 우리가 대지로 번개가 떨어지게 되면 이를 우리가 낙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낙내가 떨어지는 이미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나눈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나눈 하부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되고요. 상부에는 플러스 전하로 극이 분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정나눈 하부에는 음의 전하에 의해서 인근에 있는 대지 표면에는 양의 전하가 다시 한번 유도가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어떤 효과를 보여줍니까?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서는 흡입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나눈에 있었던 이 마이너스 전하, 자, 이하 전자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대지로 방전을 시작을 하겠죠. 해서 이때 마이너스 전자에 의해서 방전되는 이러한 전개를 우리는 스텝트 리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스텝트 리더는 자, 1회에 5에서 100m까지 내려오게끔 돼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한 주기는 100만 분의 50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50초 간격으로 여러 번 발생을 하고, 이때 스텝트 리더는 정나눈으로부터 5에서 100m까지 내려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나눈으로부터 자, 스텝트 리더가 내려오게 되면은 자, 이 스텝트 리더 선단, 자, 끝부분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대지, 자, 그 중에서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점으로 양의 전하가 무수히 많이 유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된 양의 전하에 의해서 전개 방출이 시작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나눈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전개가 방출되게 되면 우리가 리더라는 표현을 써줘요. 리더. 그 다음에 대지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양의 전하가 유도가 돼서 이 양의 전하에 의해 전개 방출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스트리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스트리머라는 거는 공기 절연 파괴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개. 자,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전자에 의한 스텝트 리더와 양의 전하에 의한 스트리머가 이렇게 만나가게 되면은 이 사이에 공기 절연 파괴에 의한 도전 경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도전 경로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섬락. 자, 섬락이 자,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우선 이 전개 방출이 위에서 아래로 서서히 내려오다가 도전 경로가 형성되게 되면 이 밑에 쪽에서 위로 우리가 성광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강한 성광을 우리는 리턴 스트로크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돌이 내격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스트로크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 스트로크는 타격, 가격을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자, 실린더와 같이 이런 왕복 운동계에서 시점에서부터 종점으로 가는 이 경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트로크라는 단어를 갖다 써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낙내라는 거는 자, 최초에는 이렇게 스텝 리더가 내려왔다가 도전 경로가 형성되면 자, 리턴 스트로크가 만들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낙내가 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복 작업이 여러 번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나눈에서 스텝트 리더가 만들어지고 양의 전하에서 스트리머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밑에서 위로 리턴 스트로크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올라간 낙내 에너지는 다시 한번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자, 다트 리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화살을 쐈다. 막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리더라는 말을 써주고요. 올라가는 거는 스트로크.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낙뢰가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